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금요일은 잡담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미디어 출신이다 보니까 잡담 시간에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오늘은 특종이란 과연 무엇이고 기자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한 제 작은 의견을 소담소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쿠키 영상 금요일마다 붙이기로 한 짧게 붙였습니다. 요즘 촬영한 영상은 아니고 호빵냥이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성화 수술을 받은 직후의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독서독서 방송에서 제가 짐바브웨 트릴리언 지폐 단위를 세면서 단십, 백천만, 십만 이렇게 셌는데 몇 분이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상했습니까? 예. 단십, 백천만, 십만이 아니고 요즘은 일십, 백천만, 십만 이렇게 읽는다는 거겠죠? 예. 제가 그래서 옛날 사람처럼 읽었다고 옛날 사람 티내냐고 그래서 웃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뭐 제가 옛날 사람 맞죠? 앞으로는 일십, 백천만, 십만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사 댓글에서 ABCDEFG님 애견인 입장에서 개무시, 개꼰대 약간 불편하시다고 정겨운 말투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개 대신 쌉을 넣겠습니다. 쌉꼰대, 쌉무시, 쌉성열, 쌉경원? 예, 앞으로 안 좋은 접도는 쌉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 두 번째 하모니 오프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오후 6시 부산역 근처 중국집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고속버스 성남 출발 11시 반표를 끊었습니다. 아마 조금 일찍 도착할 수 있는데 미리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다들 편한 시간대에 편하게 와주셨으면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었던 10일 후원해 주신 분들께 마음을 다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우선 백제22 담론님,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는 분입니다. 광주의 이건규님이십니다. 다시 돌아오셨다고 댓글로 신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너 그동안 내 방송 안 들었었니? 예, 아무튼 반갑고 감사합니다. 김별민님, 홍별선 하모니 주민님, 기초자 해방전사님, 단십 백천만님, 예, 단십백 이렇게 읽은 게 매우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별호님, 정기후원님, 오별령 목축임 보태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흐흐님. 예, 늘 제 술값을 보태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별정님, 오별자님, 엄별숙님, 김별명님, 하별아님, 전주 김별식님, 문별님. 이분은 외자 이름이셔서 벌써 두 번째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문별님 하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부를 때마다 아주 예쁜 이름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별경님, 김별완님, 그리고 다른 계좌로 보내주셔서 제가 누락할 뻔했던 이별호님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소중한 도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론, 특종, 단독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잡담 시간이니까 잡담부터 해볼까요? 제가 거의 막내 기자 시절에 경찰 기자를 맡았는데 구역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강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가 큰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라인이 관악입니다. 관악에는 서울대가 있어서 서울대에서 특종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서울대 환상이 많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움직임이 교육 정책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그마한 일이 터져도 기사가 꽤 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곳이 종로. 종로에는 당시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마포, 동대문, 중부 이런 구역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 언론사가 인정하는 가장 평화로운 라인이 도봉 라인이었습니다. 도봉,
노원, 강북 이 세 구를 맞는 건데 당시 그 지역이 너무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어요.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 별명이 구름도 쉬어가는 도봉 라인이라고. 예, 여기 있으면 기사를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는 에이스들을 안 내보내죠. 제일 허접한 전력 외 기자를 여기에 주로 보냅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저를 보냈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도봉라인에서 처음 쓴 기사가 뭐였냐면 대한조류협회라는 단체가 도봉라인에 있었어요. 거기 회장이 송순창이라는 분인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희귀 조류를 찾아냅니다. 신기하게 잘 찾아내세요. 그러면 보도 자료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 동물 기사가 의외로 기사가 됩니다. 큰 기사는 아니지만 사회면에 조그맣게 넣어주는 기사는 꼭 됩니다. 제 데뷔작이 송순창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쓴 기사였습니다. 희귀조류를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검은 머리 물대새. 저는 아직도 이 새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락받고 가서 쓴 게 제 기사 데뷔작이거든요. 이 기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 천연기념물 326호. 예, 이거 기사 됩니다. 매우 짧은 기사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죠. 데뷔작이니까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시 구름도 쉬어가는 도봉라인에서는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선배들이 시키는 잡일 하면서 보냈고요. 그런데 저도 제 이름 단 기사 쓰고 싶잖아요. 뭐든지요.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르릉 기자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한조류협회 송순창 회장한테서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희귀조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견한 희귀조류가 빨강머리 큰악새. 예, 이것도 멸종위기종이래요. 그래서 검은머리 물대새에 이어서 빨강머리 큰악새가 제 두 번째 기사가 됐습니다. 예, 그 기사를 쓰고 회사에 들어갔더니 차장이 야, 완배야 일로 와봐. 너 사회부 와서 네 혼자 이름으로 쓴 기사가 2개지? 예. 첫 번째가 뭐였지? 검은머리 물대새. 그래. 그 대가리 까만색 그 있잖아. 2번째 기사가 뭐였지? 아, 오늘 쓴 빨강머리 큰악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해놓고도 제가 너무 민망한 겁니다. 차장도 한참 비웃더니 야,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동물 전문 기자 해라. 네가 경찰서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기사 안 나오니까 너는 경찰서 놀지 말고 북한산, 수락산, 도봉산 이런 데를 돌아다녀라. 그러면서 바둑판 무늬 다람쥐 이런 거나 발견해라. 예, 제가 하도 기사를 발굴을 못 해내니까 그렇게 야지를 놓으시더라고요. 아, 이제부터 본론인데 언론사는 젊은 기자들한테 단독을 매우 강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모르는 단독을 해오면 좋은 기자라고 막 칭송을 해줘요. 요즘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아주 무능하기도 했고 또 출신이 구름도 쉬어가는 도봉라인 출신이라 그런 속보 경쟁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라인은 매우 치열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1년 차였던 1998년 일인데 동부지청, 보통 검찰 출입기자들이 서초동을 챙기고요. 서울에 4개 지청이 있거든요. 서부, 남부, 북부, 동부지청. 이 지청들은 검찰 출입이 안 챙기고 경찰 기자가 챙깁니다. 그러니까 경찰 기자로서 단독하기가 좋은 곳이 지청입니다. 여기는 사건이 나면 그럴싸한 게 가끔 터집니다. 물론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서초동에서 챙기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경찰 기자에게는 지청이 매우 중요한 거점인데 국민일보 경찰 기자 하나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연차로 따지면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선후배 사이로 지냈습니다. 이 기자가 동부지청에서 검사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훔친 겁니다. 물론 설마 서류를 훔치려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검사를 만나러 들어갔는데
마침 검사가 자리를 비웠고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하니까 검사 책상으로 가본 겁니다. 거기 컴퓨터가 켜져 있네요. 수사 내역이 보이네요. 오, 이거 기사 되겠는데 하고 프린터를 해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검사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검사가 그걸 알고 개빡친 거죠. 아니, 지가 기자면 기자지. 남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것도 컴퓨터 안에 있는 수사 기밀을 프린터를 해서 들고 가? 기자한테 검사가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절도 미수로요. 심지어 영장심사 판사도 빡쳐서 그 기자를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그 기사입니다. 당시 기사에 실명이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다른 일 하시는 것 같아서 명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름은 지웠습니다. 참 황망하죠.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검찰이 구속을 취소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검찰도 진짜로 이 기자를 구속시키려고 했다는 게 아니고 나 빡쳤어 이거 한번 제대로 기자들한테 본때를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 절도, 훔치기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관행처럼 부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듣고 우리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팀장이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야, 너희들 앞으로 검찰이건 경찰이건 뭐 훔치고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당시 우리 팀장이 하종대라는 인간이었거든요. 이 인간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제가 겪어본 최악의 팀장이었습니다. 예. 모든 잘못은 후배 탓. 지 자랑은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그리고 진짜 최악인 건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해요. 진짜 최악입니다. 언론사에서 더 승진을 못하니까 지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상임 언론특보를 맡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에는 부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개박살이 났던데 저는 상대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하종대는 제발 좀 떨어뜨려라.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되는 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당시 하종대 팀장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훔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야, 너희들 앞으로 잘 훔쳐. 몰래 잘 훔쳐야지. 이번처럼 들키고 재수없으면 구속돼. 야, 그리고 지네들 훔치다 걸리면 거기서 개기지 말고 형님 자리를 비우셨으면 조금 있다 5분 있다 오시지 왜 지금 들어오시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잘 뭉을 치고 넘어가야지.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개기니까 구속되는 거 아니야. 시대가 바뀌어서 이젠 잘 훔쳐야 돼. 예, 선배들이라는 쌉새끼들이 참 좋은 거 가르쳤습니다. 기자들이 절도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서입니다. 저도 수습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때가 1998년 1월 때라 동아일보가 새로 쓰기를 할 때였거든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건 누구건 사진을 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못 구하잖아요. 어떻게 배웠느냐? 피해자 집 담을 넘어가라고 배웠습니다. 사진을 훔쳐오라는 겁니다. 그게 기자입니까? 도둑놈 새끼죠. 당연히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담을 넘고 서랍 같은 데를 뒤지면 앨범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진을 한 장 빼와라가 아니에요. 앨범을 통째로 들고 와랍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요만한 사진 하나 쓰는 건데 앨범을 왜 다 빼오냐고요. 물어보니까 이유가 이래요. 그걸 다 들고 와야 다른 신문사들이 사진을 못 쓰지 않느냐. 그 사진이 우리 단독이 되지 않느냐. 와, 진짜 지랄로 그런 지랄이 없는 겁니다. 그 담 넘는다는 곳이 대부분 피해자 집이거든요. 피해자 집 담을 넘어서 사진 한 장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소중한 앨범을 다 들고 와라. 좀도둑 새끼들이지 이게 무슨 기자냐고요. 이러니까 기자의 윤리의식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0년부터 경찰청에 출입했습니다. 매우 이른 연차에 경찰청에 들어간 겁니다. 그 기자들하고 경찰관들하고 고스톱 치는 걸 처음 봤던 곳입니다. 2000년 10월 1일 일인데 당시 금융감독원 검사국장 하던 분이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권하고도 연결된 사건이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 금감원 국장이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봉천동 한 여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지기를 하필이면 오후 4시 반쯤에 경찰청에 알려졌습니다. 이걸 제가 왜 하필이면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은 신문사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이때만 해도 초판이라고 해서 내일자 조간신문을 오늘 저녁 6시 반에 내놓습니다. 안 이상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인데 왜 오늘 오후 6시 반에 인쇄된 신문을 내놓냐고요. 그 많이 찍지도 않아요. 몇천 부 찍어서 광화문에서 서울 시내만 돌리는 용도입니다. 서울에서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퇴근하면서 한 7시쯤에 전철 타면 신문 파는 분들이 내일자 조간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팔았습니다. 아니 조간인데 내일자 조간을 왜 전날 저녁에 내냐고요. 그러면 조간이 아니라 석간이죠.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신문사가 정치인들과 경제부 홍보팀에게 우리 내일 이런 기사 씁니다 하고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미디어. 왜 보여주냐? 살펴보고 흥정하러 오라는 겁니다. 기사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빌거나 뭐 다른 대가를 내주면 내일 조간에서는 빼줄게요. 이런 취지인 거죠. 딜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문인 겁니다. 이걸 보통 초판신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판신문 배포가 하필이면 광화문, 제가 일하던 동아일보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시 반 되면 거의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홍보팀원들이 대부분 다 와서 여기서 초판을 사갑니다. 그 자리에서 읽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나쁜 거 쓴 거 있나 없나. 예,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딜을 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커넥션 때문에 만들어진 게 전날 조간, 초판신문이라는 건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 초판 마감이 오후 4시 반입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장 자살 소식이 4시 반에 전해졌다고요. 팀장이 저한테 전화하더니 야 봉천동으로 튀어. 윤전기 일단 멈췄으니까 5시 20분까지 전화로 어떻게 해서든지 일보를 불러. 수습들은 네가 배치해. 경찰청이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4시 반에 경찰청 출발해서 봉천동까지 달려가서 현장 확인하고 무슨 수로 제가 5시 20분까지 전화로 기사를 부릅니까? 와,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네. 동아일보 딱지 붙은 차 타고 운전해 주시는 분이 눈치가 빠네요. 제가 다 급하게 타니까 비상이지? 형님 봉천동 빨리 가주셔야 됩니다. 삐뽀삐뽀 탁 올리고 그냥 그 차로를 완전히 가로질러서 진짜 번개가 질주를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신문사 차량들이 삐뽀 삐뽀 신호 다 무시하고 다 봉천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핸드폰으로 수습 기자들이었던 후배들이 있었거든요. 배치를 합니다. 야 너는 지금 그 국장 집으로 가서 대기. 누구 너는 지금 금감원 가서 기자회견 하는지 대기. 아 검찰은 검찰팀이 알아서 한다니까. 막 이렇게 급하게 지시를 하고 여관 도착해서 현장 급하게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기사를 부르는 겁니다. 오후 3시 30분쯤에 여관 주인이 시신 확인했고요. 화장실 수건 거리에 나일론 줄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고요. 막 이런 식으로 전화로 부르면 신문사 안에서 내근 기자가 그걸 타타타타타타 쳐서 넘겨요. 그래서 그게 6시 반 초판에 극적으로 실렸습니다. 그 정신없는 한 시간을 보내고 제가 하고 한숨을 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럴 일이야? 내일자 마감도 아니고 초판 마감인데 오후 6시 반 초판에 안 실리면 다음 판에 실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일자 조간을 내는 거니까요. 아니 이걸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교통신호 다 어겨가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낼 뻔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면 한두 시간 있다가 경찰이 다 브리핑할 건데 경찰관들 수사하시는데 거기서 몇 시에 죽었어요? 여관 주인은 몇 시에 왔대요? 수사 방해를 하고 자빠진 겁니다. 기자들이요. 그러다가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후배들을 여기저기로 배치를 했잖아요. 그중 한 명이 보고를 한답시고 전화를 한 겁니다.
일단 저는 급한 마감을 했으니까 한숨 쉬면서 그래, 너 지금 어디 있냐? 예, 아까 선배가 그 국장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거기 있습니다. 너 거기 갔지? 그래,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얘가 진짜 은밀한 목소리로 약간 이런 모드 있잖아요. 선배, 제가 여기 도착해서 그 국장 집으로 온 우편물을 2개 확보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디 도착하면 뭐 훔치라는 것부터 배운 겁니다. 선배, 우편물 중 먼저 온 건 MBC가 가져갔는데 남은 거 2개는 제가 확보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막 자랑스러워하는, 나 잘했죠? 이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편물 확보한 게 뭔데? 물어봤더니 선배, 하나는 헬스클럽에서 온 전단지고요. 하나는 동네 슈퍼에서 온 세일 쿠폰입니다. 제가 그때 인생 처음으로 후배한테 쌍욕할 뻔했습니다. 힘들어 뒤지겠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을 되찾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거 우편물 그거 네가 단독으로 확보한 거 단독 맞아? 예, 선배. 앞에 온 건 MBC가 가져갔는데 이 2개는 제가 단독으로 확보한 거 확실합니다. 단독 맞지? 너만 알고 있는 거지? 예, 선배, 확실합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평생 너만 알고 있어. 응? 헬스클럽 전단지하고 동네 슈퍼 할인 쿠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그러고 끊었습니다. 자, 이까지는 잡담이었고요. 이 시간을 다투는 단독 경쟁을 기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이게 마치 뭔가 기자로서 지고지선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웃긴 일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제가 기자 때 경험한 게 아니고 기자 시험을 준비할 때 경험한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신문을 다 읽고 스크랩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였는데 이때 이 경험이 이후 제가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겪은 모든 코미디보다도 더 코미디였습니다. 기자 시험을 준비하면 스터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맡은 신문을 하나씩 다 봅니다. 그런데 그 중앙일보를 담당한 친구가 이 친구도 진짜 웃겼는데 여담으로 이 이야기도 하나 할까요? 잡담 시간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때 스터디를 하면 우리 스터디 멤버가 한 6명 됐어요. 각자 맡은 신문을 읽고 주요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뭐 퀴즈를 냅니다. 그걸 맞히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퀴즈를 낼 타이밍이었는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월북 화가 이쾌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얼리즘 화가로 서양과 동양의 기법을 혼합해 특유의 한국적 리얼리즘을 탄생시킨 작가로 평가받는다. 1953년 포로교환 때 월북을 한 이 화가 이름은?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월북화가 이쾌대, 1953년 월북한 이 리얼리즘 화가 이름? 야, 이쾌대 아니야? 네가 지금 이쾌대라고 그랬잖아. 얘가 문제를 내면서 월북화가 이쾌대 이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다 알죠. 얘가 미안 내가 잘못했다. 이쾌대 맞아. 미안해. 그리고 다음 문제. 1973년 설립된 이 단체 ICF 국제두루미 보호재단, 이 단체는 설립 이후 전 세계에서 희종새의 서식지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과연 무슨 새를 보호하는 단체일까요? 국제두루미 보호재단이라며. 그런데 이 단체가 무슨 새를 보호하는 단체냐고 묻는 건가? 이게 서로가 이상하니까 잠깐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러더니 89학번 선배 하나가 야, 너 이 문제 정답이 두루미면 넌 죽는다. 설마 두루미는 아니지? 예, 국제두루미 보호재단이 무슨 새를 보호하는 단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 친구 별명이 두루미가 됐습니다. 아무리 잡담이라도 너무 샜네요. 자, 그래서 그날 이 친구가 중앙일보를 맡았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스터디 시간에. 아침 가판대에서 중앙일보를 사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답니다. 오전 7시쯤에 조간이 나오더랍니다. 조간이 오전 7시에 나오면 망한 겁니다. 보통 새벽 1시 반에 인쇄 끝나고 수도권으로 배포가 돼야 됩니다. 아침 5시면 가정에 도착해야 됩니다. 6시부터는 전철 노선도에서 가판이 다 깔려야 돼요. 그런데 7시에 가판이 왔으면 뭔가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중앙일보 신문을 딱 보여주는데 이유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당시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당시 중국 1인자 등소평, 덩샤오핑이죠. 사망입니다. 등소평이 1997년 2월 19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당시 베이징 특파원이 20일 새벽 1시쯤에 등소평 사망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급하게 편집국에 보고를 했어요. 새벽 1시에. 그런데 새벽 1시면 이미 인쇄 윤전기 한참 돌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걸 멈추면 손해가 엄청납니다. 다시 찍어야 되는 것도 손해지만 신문 배포가 늦어지거든요. 이러면 독자들로부터 항의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도 편집국에서 과감한 판단을 합니다. 윤전기 세워! 그리고 급하게 최대한 빨리 기사를 써서 일면을 싸그리 교체합니다. 새로 윤전기를 돌린 거죠. 그 바람에 20일 조간 중에 일부는 등소평 사망 소식이 안 실렸습니다. 일부에만 실린 겁니다. 신문 배포도 엄청 늦어졌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앙일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등소평 사망 소식이 찍혔습니다. 다른 신문사는 이걸 몰랐고요. 중앙일보가 창사 이래 최대 특종이라고 자랑하는 그 기사입니다. 당시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이 미친 듯이 좋아했대요. 이 특종 보고. 그건 그건데 문제는 중앙일보가 우리가 등소평 사망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인쇄가 끝나고 배포가 시작된 게 다음날 새벽 5시쯤부터였습니다. 그런데 홍콩 케이블 TV, CTN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18분, 홍콩 현지 시각은 1시 18분, 요때 이미 등소평 사망 소식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보다 최소한 3시간이나 빠릅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빨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아니 CTN은 TV니까요. TV니까 그 시각에 실시간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는 신문이라서 인쇄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등소평 사망 사실을 알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았으니까 그래서 특종도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뭔 쌉소리예요 이게. 지금 등소평 사망을 누가 먼저 보도했느냐 말 그대로 속보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당연히 누가 먼저 알았느냐가 아니고 누가 먼저 보도했느냐인 겁니다. 네가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보도를 해야 특종이죠. 당연히 속보 기준으로 등소평의 죽음을 가장 먼저 보도한 매체는 CTN입니다. 우리는 신문이니까 그렇지. 누가 아니랬습니까? 니네 신문인 거 잘 알아요. 그런다고 그게 세계 최초 보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서 진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다른 겁니다. 자, 백보를 양보해서 중앙일보가 세계 최초로 등소평 죽음을 보도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게 뭐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거 3시간 빨리 보도한 게 인류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특종이라는 게 남들보다 빨리 보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도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일을 보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특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소평 죽음은 중앙일보가 보도를 안 했으면 중국 공산당이 그걸 발표를 안 했겠습니까? 어차피 이 소식은 다음날 다 알려질 소식이었습니다. 그걸 2시간 빨리 보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상한 뻘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걸 잘하면 승진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진한 기자가 후배들을 지휘합니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남들보다 빨리. 사진은 다 훔쳐서 남들이 못 쓰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단독.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잘 배우면 또 승진을 빨리 하고요. 기자들 생태계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 하려면 속칭 취재원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친해야 됩니다. 같이 골프 치고 룸살롱 가고 폭탄주 처마시면서 형님 동생 하고 그러다 보면 검사가 쓱 가서 야, 이 기자 내가 하나 알려줄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러면서 검사들이 지들한테 필요한 것만 살살 흘립니다. 기자들은 좋다고 그걸 단독이라고 받아쓰죠. 이런 이상한 관행이 확립되는 바람에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에서 취재원이 갑의 위치에 오릅니다. 기자가 을이에요. 특히 검찰 출입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기자들을 갖고 놉니다. 검사 한마디에 속보 경쟁의 주도권이 휙휙 바뀌니까요. 경제부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주들이 기자들을 갖고 놉니다. 셀러스 마켓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공급자, 셀러가 압도적인 힘을 갖는 시장을 뜻합니다. 보통 독점 기업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 셀러스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파는 곳이 거기 하나뿐이니까 공급자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대표적인 시장이 미국 제약회사들이 주도하는 제약시장입니다. 미국 제약회사들은 약을 개발하면 특허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약을 생산할 권한을 독점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 약을 안 살 수가 없죠. 원가 200원짜리 약 한 알이 수천만 원에도 팔리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법조 혹은 경제기자 생태계를 보면 여기가 전형적인 셀러스 마켓입니다. 취재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주도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검사나 홍보팀 직원에게 잘 보여야 몇 시간 빠른 단독이라도 하고 광고라도 하나 더 따냅니다. 이러면 검사나 재벌이 보기에 기자들은 물고기인 겁니다. 아무 때나 미끼 하나 던져주면 물고기들이 그거 먹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지들 마음대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어요. 정보 슬쩍 풀리면 기자들이 너도나도 단독 붙여서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니까요. 예전에는 어느 한 언론사가 단독을 하면 다른 언론사가 거칠게 항의를 했답니다. 취재원한테요. 왜 저걸 쟤들한테만 주고 나한테는 안 주고 니들 죽을래? 이렇게 협박도 했답니다. 요즘요? 절대 못합니다. 누가 단독을 해도 거기 가서 기어야 됩니다. 아유, 왜 저기만 주세요. 저한테도 하나 주셔야죠. 저 이대로 회사 들어가면 죽어요. 빌어야 됩니다. 전형적인 셀러스 마켓입니다. 셀러스 마켓에 대비되는 용어가 바이어스 마켓이라는 겁니다. 바이어스 마켓은 셀러스 마켓과 달리 수요자, 즉 소비자들이 압도적 힘을 갖는 시장입니다. 언제 이런 시장이 형성되냐면 독점이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생깁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휘둘릴 일이 없죠. 공급자가 오히려 수요자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기자와 취재원 관계가 바이어스 마켓이 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보를 저쪽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자가 저쪽이 줄까 말까 하는 낚시성 정보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권력을 제대로 비판할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미국의 법조 기자의 전설로 불리는 린다 그린하우스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30년 동안이나 연방 대법원을 출입했던 법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린하우스 효과라는 미디어 이론까지 탄생했습니다. 이 이론의 요지는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그린하우스 기자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판결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대법관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소신껏 판결하라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관들은 자부심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들 성향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 덩어리인 보수적 대법관들이 그린하우스라는 기자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서 판결 내용을 진보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게 기사로 나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런 평가가 너무 부럽고 그린하우스 기자가 위대해 보입니다. 그린하우스 기자야말로 셀러스 마켓을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꾼 기자인 거죠. 그러면 이 기자가 뭘 잘했냐? 1시간 빠른 특종? 이런 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린하우스 기자가 1998년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은 이유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었습니다.
1시간 빠른 단독이 아니라 판결문을 심층적으로 다각도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분석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법관들도 승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기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쥐고 있는 취재원에 종속되지 않는 기자. 취재원이 꼼짝 못할 수준의 취재와 공부로 무장된 기자들. 그래서 기자가 기사를 쓰면 되레 취재원이 기자의 눈치를 보는 기자들. 권력자들이 너무 아파할 만한 정곡을 찌를 능력이 있는 기자들. 이런 기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게 되면 기자인 거고, 이게 안 되면 기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기레기 취급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저는 기자가 아닌 일개 유튜버지만 후배 기자들이 부디 제4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에 사명감을 갖고 취재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공부하고 펜의 힘을 민중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행복한 주말입니다. 민중들의 축복이 가득한 주말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빵이가 아직 비틀거리고 있어요. 잘 못 걸어요, 우리 호빵이. 오늘 아주 수술을 잘 받으셨대요. 호빵아, 여기 봐. 아, 이쁘다. 아이고, 고생했어요.